미셸 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나에게 동일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라고 요구하지 말라. 어쩌면 그의 이 요청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그렇죠. 보통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일관된 하나의 서사를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푸코의 삶에는 서로 전혀 다른, 심지어는 모순되어 보이는 세 개의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나요? 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경 신화예요. 명문 에콜 노르말 슈페리에르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 교수직을 거쳐서 결국에는 프랑스 지성의 최고명이라는 콜레즈 드 프랑스 교수까지 된 학자로서 그야말로 정점에 오른 인물의 이야기죠. 엘리트 코스의 전형이네요. 들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 빛나는 성경 뒤에 뭔가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와 거의 정반대편에 있어요. 아주 깊은 고뇌의 서사입니다. 그는 평생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했고 또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회가 너무 답답하다면서 스웨덴, 폴란드, 독일 같은 곳을 떠돌아다녔고요. 뭐랄까 마약이나 가학, 피학적 성행위처럼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극한 체험에 몰두하기도 했죠. 성공한 학자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머네요. 성공 신화와 개인적 파멸의 이야기가 한 사람 안에 있다니.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세 번째로는 저항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정치 활동가로서의 푸코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의 모든 억압에 저항하는 아주 강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신의학의 폭력성이라든가 감옥 시스템의 비인간성, 동성애자 차별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철학이 일종의 도구상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도구상자요? 네,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무기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성공한 주류 학자, 그리고 고통받는 비주류 개인, 또 사회에 저항하는 활동가, 이 세 가지가 정말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전부 미셸 푸코 한 사람이었군요. 이 복잡한 인물을 이해하려면 결국 그가 남긴 책들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저작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그게 바로 타자, other에 대한 관심입니다. 타자, 다른 존재 말씀이시죠? 네, 어떤 사회든 항상 보이지 않는 선을 긋잖아요. 정상과 비정상, 우리와 그들, 이런 식으로요. 푸코는 바로 그 선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 즉 타자로 규정된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특정 집단을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고 그들을 배제하고 억압하는지 그 시스템의 근원을 파헤치려고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시작점으로 푸코 스스로 이건 매우 개인적인 작품이다 라고 말했던 책부터 살펴보는 게 의미 있겠네요. 의외로 철학서가 아니라 레몽 루셀이라는 문학연구소더라고요. 네, 레몽 루셀이라는 작다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푸코 시대에도 거의 아무도 몰랐던 아주 비주류 실험 작가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문학사조를 따르거나 독자와 소통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혼자 만든 기이하고 복잡한 규칙에만 따라서 글을 썼습니다.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요. 자기만의 규칙이라니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듣기만 해도 좀 기이할 것 같은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발음은 거의 똑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른 두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하나는 이야기의 첫 문장, 다른 하나는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사이에 거대한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그 사이를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한 소설은 오래된 당구대 쿠션 위에 하얀 글자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책의 마지막 문장은 철자 하나만 바꾼 오래된 약탈자 무리에 관한 백인의 편지들이거든요. 아니 정말 이상하네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 될 사람이 왜 아무도 모르는 작가의 이런 귀괴한 언어 요리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뭔가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거 거기서 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푸코가 루셀에게 매료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소외. 소외? 네, 루셀은 문학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말년에는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푸코는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실패한 루셀의 모습, 그 자체에 깊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루셀이라는 거울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자신의 고통과 소외감이 세상을 분석하는 강력한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특이한 작가를 분석한 게 아니라 배제된 존재라는 주제에 대한 첫 탐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작가의 개성을 지우려는 글쓰기 방식? 이것도 푸코에게는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주체성의 배제입니다. 루셀의 글에는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같은 게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사물에 대한 기계적인 묘사나 자기가 만든 형식적인 규칙이 모든 걸 지배하죠. 이건 푸코가 평생 가졌던 욕망, 얼굴 없는 글을 쓰고 싶다 혹은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말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미셀 푸코라는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 욕망이 루셀의 글쓰기 방식에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소외된 존재라는 점, 그리고 작가의 개성을 지우려는 글쓰기. 이 두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루셀의 죽음이 좀 모호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죽음의 방식 자체도 푸코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언어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루셀은 호텔방에 잠긴 문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문이 안에서 잠겼는지, 밖에서 잠겼는지, 그가 문을 열어 사려고 했는지, 아니면 문을 잠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아, 정말 모호하네요. 네, 푸코는 이 잠긴 문이 바로 루셀의 문학과 같다고 봤습니다. 그의 글은 의미로 들어가는 열쇠인 동시에 그 의미를 영원히 해석 불가능하게 가둬버리는 자물쇠이기도 하다는 거죠. 언어 속에서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는 경험, 그것이 곧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통찰입니다. 푸코가 루셀에게서 발견한 게 소외, 주체의 소멸, 그리고 언어와 죽음이었군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푸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밀려나는가? 이 질문을 사회 전체의 역사로 확장시킨 거죠. 그 거대한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광기의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주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기란 시대를 초월하는 객관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감기나 암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학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 시대가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광기가 실제 하는 질병이 아니라 만들어진 개념이라뇨?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건 분명히 존재하는 정신질환 아닌가요? 물론 현대 정신학의 진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푸코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광기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이성과 분리해서 배척하는 그 방식 자체가 역사에 따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즉, 한 시대가 무엇을 합리적이라고 여기느냐에 따라 광기의 정의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아, 이성과 광기를 나누는 그 경계선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왔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궁금해지네요. 푸코는 먼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살펴봅니다. 이 시기만 해도 광기는 삶의 일부, 인간 경험의 한 단면으로 여겨졌어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을 보면 어리석음의 여신이 세상의 지혜를 막 조롱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광기는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로서 존재했고 때로는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비극적 지혜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배척당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광대나 미친 왕 리어처럼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진실이 말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푸코는 17세기 이른바 보존주의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절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전까지 광기는 어쨌든 인간 세상의 일부였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이성이 텅 비어버린 상태로 취급되기 시작한 거죠. 텅 비어버린 상태요? 네, 비이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광희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거의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화의 상대에서 이해 불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아주 상징적인 예시죠. 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미쳤을 가능성만큼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해버립니다. 미친 사람은 사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 거죠.
이성적인 인간의 세계에서 광기는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추방된 겁니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추방된 존재들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념적 배제는 곧 물리적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푸코가 대감금이라고 부른 현상이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죠. 대표적인 사례가 1656년 파리에 세워진 일반 병원입니다. 일반 병원이요? 네, 이름은 병원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수용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갇힌 사람들이 광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인들만 가둔 게 아니면 또 누가 있었던 건가요? 빈민, 불황자, 실업자, 성평 환자, 연금술사. 한마디로 당시 새롭게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 규범에 맞지 않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냥 한 곳에 던져졌습니다. 아, 마치 사회의 온갖 쓰레기를 한데 모아놓는 거대한 쓰레기장처럼요. 동질적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가 쓸모없다고 판단한 이질적인 사람들을 그저 격리하고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리는 혼재 공간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땐 필리프 피넬이나 영국의 사뮤엘 튜크 같은 사람들이 광인들을 쇠사슬에서 풀어준 영웅처럼 나오잖아요. 일종의 인도주의적인 진보로 배우는데 푸코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 좀 혼란스럽네요. 바로 그 인도주의 신화의 허상을 폭로하는 것이 광기의 역사의 가장 도발적인 부분입니다. 푸코의 시각에서 그들의 개혁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라는 채웠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죠? 먼저 퀘이커 교도였던 튜크가 세운 요양원을 보죠. 그는 정말로 광인들의 몸에서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책임감이라는 숨막히는 고뇌를 부과했어요. 광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끊임없이 주입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근면, 성실, 절제 같은 부르주아적 규범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도록 강요받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풀었지만 그 대신 마음속에 너는 스스로를 통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나쁜 사람이야. 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쥐어준 셈이군요. 푸코는 이걸 거대한 도덕적 감금이라고 불렀는데 어쩌면 이게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피넬의 개혁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을 환자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일종의 사법적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의사는 치료자라기보다 도덕적 권위를 가진 재판관처럼 행동했고 환자는 자신의 광기를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죄인처럼 취급됐습니다. 광기는 이제 의학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결국 푸코가 보기에는 현대 정신의학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이 사실은 광기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성이라는 틀 안에 광기를 가두고 침묵시키는 과정의 완성이었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푸코에게 현대 정신의학은 광기의 진중한 목소리를 듣는 데 실패한 역사입니다.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거대한 장치에 불과했던 거죠. 그는 광기의 진짜 목소리는 오직 니체나 아르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레몽 루셀 같은 광인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만 아주 가끔 번개처럼 번뜩이며 나타날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성의 질서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그 경계선 위에서만 잠시 드러나는 진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미셸 푸코라는 한 인물의 복잡한 삶과 개인적인 고뇌가 어떻게 사회로부터 배제된 타자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졌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광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광기라는 개념이 사실은 시대에 따라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나중에는 더 교묘한 도덕적 방식으로 통제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푸코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광기나 문학이라는 특정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특정 시대에 어떤 생각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생각은 헛소리로 치부되는가? 무엇이 한 시대의 지식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과 진리의 체계, 바로 그 토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험할 그의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푸코가 랭보나 바타요 같은 작가들의 글을 통해서요. 어떻게 그 기존에 정해진 나라는 주체를 해치하려고 했는지, 또 언어 그 자체의 극한을 탐험하려 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그 거대한 체계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의 지층은 대체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요? 푸코는 여기에 고고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네, 정말 절묘한 비유죠. 보통 고고학자가 오래된 도자기 조각 하나를 발굴했을 때 그 조각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용도에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을 다 보죠. 네, 대신 그 조각이 발견된 지층 전체의 구조, 주변의 다른 유물들과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재구성하려고 하죠. 푸코에게 텍스트, 즉 담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기념물 같은 겁니다. 아, 기념물이요? 네, 그러니까 저자가 무슨 뜻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걸 파고드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말하고 생각할 수 없었을까? 그 시대의 무의식적의 사유체계, 그 거대한 설계도를 보여주는 기념물로 보는 겁니다. 아, 관점이 완전히 다르군요. 텍스트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서 있는 땅 자체의 성문을 분석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푸코의 이 독특한 방법론, 지식의 고고학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탐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이나 개념들이 사실은 어떻게 특정 시대의 발명품이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푸코의 고고학은요, 한마디로 특정 시대의 사유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조차 못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의 집합을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는 게 뉴턴이나 다윈 같은 위대한 천재들의 발견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점진적으로요. 하지만 후코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는 특정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사유의 한계선 같은 게 존재한다고 말해요. 사유의 한계선이요? 마치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중세 사람들이 천동설을 굳게 믿었던 걸 생각하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과 비슷할까요? 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그 간단한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것처럼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푸코는 이걸 역사적 아프리오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역사적 아프리오리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원래 철학에서 칸트가 말한 아프리오리는 경험 이전에 주어진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식의 틀이었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안경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후코는 이 아프리오리가 전혀 보편적이지 않고 철저히 역사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 시대의 지식을 가능하게 했던 말하자면 임시적인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임시적인 조건? 네. 예를 들어 18세기 생물학에서 종은 신이 창조한 일에 불변한다는 개념은 과학적 사고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19세기 다윈 이후에는 그 전제가 완전히 폐기되고 종은 진화한다는 새로운 전제가 들어서죠. 한 시대의 사상가들이 자신도 모르게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무대나 대본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고고학은 데카르트나 뉴턴 같은 위대한 개인의 연기력보다는 그 배우가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무대 장치와 대본 자체에 더 집중하는 방식이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의식적인 사상가, 다시 말해 위대한 저자들을 역사의 중심에서 슬쩍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식의 구조, 즉 말씀하신 무대와 대본 자체에 조명을 비추죠. 이것이 바로 푸코의 유명한 주체의 주변화입니다. 잠깐만요. 주체의 주변화라는 말이 좁으면 도발적으로 들리네요. 마치 개인의 자유의지나 창의성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저 시대라는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푸코가 정말 그렇게까지 주장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죠. 푸코가 개인의 의지나 창의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대한 개인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그 신화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 주어진 무대와 대본을 완전히 벗어나서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그 개념적 환경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조건, 즉 한 시대의 무의식적인 지식의 틀 자체를 푸코가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 무의식적인 지식의 틀이요? 그게 뭔가요? 네, 푸코는 그것을 에피스테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말과 사물에서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에피스테메 전환을 보여주죠. 에피스테메의 전환? 네, 바로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고전주의 시대에서 19세기 근대로의 전환입니다. 이 두 시대는 단순히 지식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뭐랄까, 운영체제, OS 자체가 달랐습니다. 운영체제가 달랐다니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고전주의 시대, 에피스테메의 핵심 키워드는 재현과 분류입니다. 재현과 분류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특징에 따라 거대한 표 안에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야망이 있었죠. 모든 지식은 이 질서의 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물학에서 린네의 분류학이 대표적인데요. 식물의 암술과 수술 개수처럼 눈에 딱 보이는 특징으로 세상의 모든 식물을 거대한 개통도 안에 배치하려고 했어요. 언어학에서는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문법 구조를 찾으려 했고요. 모든 것은 공간적이고 표면적이며 역사가 없는 질서의 체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여서 거대한 캐비넷에 정리하려는 욕망이었죠. 아마 린네는 신이 창조한 완벽한 질서를 자기가 표로 재현해냈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은 귀여운 오만함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질서정연한 표를 만드는 시대였군요. 그렇다면 19세기 근대의 에피스테메는 어떻게 그 운영체제를 바꾼 건가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은 사물의 표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 그 깊이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 내면으로요? 네. 생물학은 더 이상 식물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동물의 시체를 해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의 구조와 기능에 주목합니다. 언어학은 지금 쓰이는 언어의 구조가 아니라 그 언어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면서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어의 공통조상을 찾아 나서고요. 경제학은 눈에 보이는 부의 교환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과 생산의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와, 이제 지식은 표면이 아닌 깊이를, 공간이 아닌 시간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원인을 탐구하게 된 거죠. 와, 정말 거대한 전환이네요. 듣고 보니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DNA 를 분석하고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파고들고 사회의 구조적 오순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이 19세기적 내면을 파고드는 에피스테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이 난 가장 충격적인 발명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탄생입니다. 인간이요? 네. 이건 푸코의 주장 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인 것 중 하나인데요. 그는 19세기 이전까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인간이 없었다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물론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푸코는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을 분석하면서 이걸 설명하지만 그림 없이 이야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오늘날의 셀카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아, 셀카요? 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당신은 사진을 찍는 주체인 동시에 카메라 렌즈에 찍히는 대상이 되죠. 아, 그렇죠. 찍는 나와 찍히는 나.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방식. 푸코는 이 자체가 19세기에 발명된 아주 기묘하고 독특한 사유 방식이라고 본 겁니다. 아, 18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은 그저 신이 만든 질서정연한 표의 한 칸을 차지하는 존재였지 스스로를 탐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는 이런 이중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 셀카 비유를 들으니까 조금 감이 오네요. 나를 찍는 나와 찍히는 나.
나를 분석하는 나와 분석되는 나, 이 구도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19세기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는 거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대를 가르는 거대한 에피스테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푸코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만 본 건 아니겠죠? 좀 더 미시적인 차원. 예를 들어 하나의 말이 어떻게 의미 있는 말이 되고 다른 말은 그냥 소음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규칙들에도 주목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푸코는 그 미시적인 규칙들을 분석하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는 의미 있는 말의 기본 단위를 언표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는 에농세어라고 하죠. 언표요? 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장이나 명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단순히 문법적으로 맞거나 논리적으로 참인 문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하나의 언표가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그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첫째는 상관관계의 장입니다. 모든 언표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둘째는 주체의 위치입니다. 즉, 누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죠.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네요. 똑같이 코로나19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라는 말을 해도 질병관리청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하는 것과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언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발언하는 사람의 자격과 그 말이 놓이는 맥락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질병관리청장의 말은 의학적 과학적 담론이라는 상관관계의 장 안에서 공인된 전문가라는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강력한 언표가 되죠. 반면 음모론자의 말은 다른 장에서 다른 주체의 위치에서 발화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연관 공간입니다. 하나의 언표는 다른 언표들과의 관계망 속에서만 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나온 어떤 주장을 생각해보죠. 그 경제학과가 경영대학에 속해 있는지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그 주장의 성격과 방향, 사용되는 개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물질성의 장이군요. 이건 언표가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언표는 항상 책, 신문기사, 학술 논문, 법전 같은 구체적인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 형태는 그 시대의 기술, 경제, 정치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과 후의 언표의 유통 방식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의 언표는 또 다르고요. 이처럼 출판 기술이나 검열 같은 제도가 언표의 경태와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결국 하나의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종의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네요. 어떤 경기장에서 상관관계, 누가 선수 자격이 있고 주체, 다른 선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관 공간, 심지어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물질성까지 전부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우리가 하는 말이란 건 결국 이 복잡한 규칙 안에서의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바로 그것이 푸코 고고학의 힘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믿었던 것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개념이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과학적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역사적 구성물임을 폭로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아주 낯설게 만들음으로써 지금과는 다르게 사유하고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유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우리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후위기 같은 개념들은 우리의 사유를 어떻게 틀짓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훗날의 고고학자가 우리 시대를 파헤친다면 무엇을 가장 기이하게 여길지 궁금해지는군요. 푸코의 고고학은 이렇게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탁월하게 드러내지만 한 가지 질문에는 명쾌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근대 에피스테메로 바뀌었는가? 그 거대한 단절과 변화를 추동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푸코는 그의 다음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그 변화의 동력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그것이 바로 계보학,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권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서로를 만들고 얽혀 있는지,
후코의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살펴봤었죠?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지식체계를 지배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규칙의 틀이요. 네, 맞아요. 푸코는 그걸 지층처럼 분석하는 고고학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근데 거기서 딱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단단해 보이는 지식의 지층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바뀌는 걸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미신이 되는 그 거대한 단절은 어디서 오는 건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질문을 파고들면서 푸코가 지식의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권력이군요. 네. 오늘은 바로 지식의 고고학에서 권력의 계보학으로 넘어가는 푸코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고고학이 정적인 방법이라면 계보학은 동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고고학이 특정 시대의 지식 지도를 펼쳐놓고 그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라면 계보학은 그 지도가 왜 찢어지고 새로 그려지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단순히 더 합리적인 이론이 나와서가 아니고요. 푸코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변화의 진짜 동력은 지식 외부,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이는 힘들의 관계, 바로 권력 관계의 재편에 있었다고 본 거죠. 근데 계보학이라는 말 자체가 니체한테서 온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푸코가 스스로 나는 니체주의자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죠. 아, 그 정도로요? 니체의 계보학이 우리가 숭고하다고 믿는 도덕 같은 가치들의 기원을 파헤쳐 보니까 사실은 강자의 오만이나 약자의 원한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다 이런 걸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파괴적인 통찰을 푸코가 역사 분석의 도구로 가져온 겁니다. 니체가 도덕을 파헤쳤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들의 기원을 파헤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옥이나 정신병원 같은 것들이요. 아,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인류애가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믿는데 푸코의 계보학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사실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 아주 미세한 권력 다툼, 사소한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뒤엉켜서 만들어진 굉장히 불안정한 결과물이라는 걸 드러내죠. 그래서 현재의 역사라고 부르는 거군요. 과거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의 기원을 폭로하는 거니까요. 네, 아주 실천적인 작업인 셈입니다. 그것들이 결코 신성하거나 필연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권력은 누군가를 억압하는 힘, 지식은 객관적인 진실,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푸코는 이 둘을 권력 지식이라고 아예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버렸단 말이죠. 이건 단순히 권력이 지식을 이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푸코 사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코에게 권력은 단순히 안 돼라고 말하면서 금지하고 억압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이 아니에요. 아니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권력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아주 생산적인 힘이라는 거죠. 생산적인 힘이요? 뭘 생산하는데요? 바로 지식, 담론,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을 생산합니다. 잠깐만요. 권력이 진리를 생산한다? 이건 좀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하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같은 과학적 진리까지 권력에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건 발견된 사실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푸코가 만유인력 법칙 그 자체를 권력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요, 특정 시대에 참이라고 인정받는 담론의 체계를 의미해요. 어떤 말은 과학적 진리로 인정받고 어떤 말은 미신으로 치부되는 그 규칙이요? 맞습니다. 누가 과학자의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구의 말은 무시되는가,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그럼요. 19세기에 범죄학이라는 지식이 등장하면서 비행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냥 나쁜 아이, 나 말썽꾸러기 정도였겠죠. 근데 범죄학이라는 지식이 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심리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하면서 비행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이 창조된 겁니다. 아, 발견한 게 아니라 창조했다. 네, 원래 있던 존재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이 없던 시절에는 없던 문제가 범죄학이라는 지식이 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딱 규정하고 나니까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졌다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뭐 소년원이나 교화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권력의 기술들이요. 지식이 권력의 타겟을 만들어준 셈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지식은 권력 행사를 위한 대상을 만들어주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다시 그 대상을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죠. 이렇게 권력과 지식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강화시키면서 뗄 수 없는 고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권력 관계 없이는 어떤 지식도 만들어질 수 없고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권력도 행사될 수 없다. 이것이 권력 지식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권력 지식의 작동 방식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감시와 처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책의 첫 부분이 정말 강절하잖아요. 1757년에 국왕을 해치려다 실패한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온몸이 찢기는 끔찍한 공개 처벌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불과 80년 뒤에 소년원 규칙이 나오죠. 맞아요. 아침 기상부터 밤 취침까지 분 단위로 짜인 정교한 일과표. 이 극단적인 대비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그 대비 자체가 푸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잔혹한 신체형이 사라지고 감옥이라는 교화시설이 생긴 걸 인도주의의 진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더 이상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니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고요. 하지만 푸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것. 과거의 권력은 왕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죄인의 몸을 본보기로 파괴하는 데 집중했어요. 일종의 폭력적인 스펙타클이죠. 하지만 근대의 권력은 훨씬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깊숙한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합니다. 아, 신체가 아닌 영혼을 지배하는 방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영혼은 신체의 감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혼을 지배한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 욕망까지도 길들여서 스스로 복종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푸코는 근대의 권력이 어떻게 유순하면서도 생산적인, 소위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내는지를 세 가지 핵심 기술로 분석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층적 감시입니다. 감시요? 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 병원, 공장, 군대 같은 시설들의 건축 구조를 보면 모두 감시가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 감시 기술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푸코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입니다. 원형 과목 파놉티콘. 중앙의 감시탑에서는 모든 수감자의 방을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어둠 속의 감시탑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이 지금 감시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구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실제 감시 행위가 아니에요. 감시의 가능성이죠. 내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네. 결국 수감자는 그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시선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게 근대 권력의 엄청난 효율성이죠. 일일이 채찍질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통제 효과를 거두는 거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 이건 비단 감옥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사무실에 CCTV, 도시 곳곳에 카메라, 심지어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디지털 족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까지.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탑이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감시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감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술, 규범적 판단입니다. 규범적 판단. 이건 어떤 행위가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넘어섭니다. 대신 개인들을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죠. 아, 바로 그거네요.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 네, 맞아요. 회사에서 인사고가 매기는 거, 심지어 SNS에서 좋아요 수로 인기를 가늠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정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교하고 그 기준에 미달될까 봐 불안해하는 거. 정확합니다. 규범은 법처럼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통해 위계를 만들죠. 착한 학생과 나쁜 학생 사이에는 조금 부족한 학생, 노력이 필요한 학생, 같은 무수한 등급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모두 이 정상성의 압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더 정상적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감시와 규범적 판단. 들어보니 마지막 기술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요? 네, 시험은 감시의 기술과 규범적 판단의 기술을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한 장치죠. 시험을 통해 권력은 개인을 가시적인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를 관찰하고 그의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을 관찰하고 점수로 판단해서 기록으로 남겨 하나의 사례로 만드는 이 모든 권력 기술이 집약된 장치라는 거군요. 네,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성적표나 학생기록부 같은 게 딱 그런 거죠. 와,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권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푸코는 이걸 가시성의 역전이라고 표현해요. 가시성의 역전. 전통적인 군주 권력은 군주 자신은 화려하게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백성들은 어둠 속에 숨겨두는 방식이었죠. 네, 하지만 근대의 규율 권력은 정반대입니다. 권력 자체는 익명화되고 보이지 않게 숨어버리는 반면 개인들을 환한 빛으로 끌어내어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고 비교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시험은 바로 개인을 지식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권력의 대상으로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감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이 감시, 규범, 시험이라는 기술들이 학교, 공장, 병원, 군대를 거쳐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율 사회에 살고 있다는 푸코의 진단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푸코는 현대사회를 감옥 같은 군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섬처럼 분리된 각각의 기관들, 즉 학교, 공장, 병원 같은 곳들이 사실은 감옥이라는 동일한 권력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보이지 않는 파놉티콘의 시선 아래에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아가는 수감자와 같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미세한 권력이 모세혈관처럼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면 저항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예전처럼 왕이나 독재자라는 명확한 타겟이 없잖아요. 아, 권력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푸코는 전통적인 혁명이론,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합니다. 권력이 국가나 특정 지배 계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거죠. 아,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억누르는 피라미드가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 일상 곳곳에서 가족관계, 남녀관계, 의사와 환자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미시 권력들의 네트워크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거대한 혁명보다는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저항들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거대한 담론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다리에서 예를 들어 교실이나 병원에서 비인간적인 규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진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푸코는 사르트르처럼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보편적 지식인의 시대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대신 의사, 교사, 엔지니어, 사회복지사 같은 특수한 지식인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 저항의 목소리는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나온다고 봤고요. 맞습니다. 비정상으로 규정되고 소외된 사람들, 즉 사회의 주변부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듣고 보니 파놉티콘의 감시는 이제 교도소의 감시탑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CCTV와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로 그 모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적인 파놉티콘인 셈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전시하고 또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에 맞춰 스스로를 교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파놉티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선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을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신, 즉 주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푸코의 탐구를 따라가며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권력의 시선이 어떻게 나라는 주체를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시죠. 1757년 1월 5일에 로베르 다미앵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국왕 루이 15세한테 단검을 휘둘러서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이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왕의 몸에 손을 댔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리고 그 처형 방식이 정말 끔찍했죠. 맞아요. 2달 뒤에 파리광장에서 처형이 이루어지는데 목격자의 기록을 보면 정말 먼저 뜨겁게 달군 쇠로 가슴이랑 팔다리를 찢었대요. 네. 그리고 그 상처에다가 유황, 납, 송진 녹인 걸 붓고요. 심지어 4마리 말을 팔다리에 묶어서 사방으로 잡아당겼는데 몸이 쉽게 찢어지지 않아서 네, 그래서 칼로 관절을 자르고 힘줄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끔찍한 공개 처형이 있고 불과 80년 정도 지난 1837년 파리의 한 소년원 규칙은 이렇게 시작해요. 겨울에는 아침 6시, 여름에는 5시에 기상. 하루 9시간 노동, 2시간 학습. 겨울에는 밤 9시, 여름에는 8시에 일과 종류. 한쪽은 끔찍한 고통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공개적인 신체형이고 다른 한쪽은 그냥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조용한 감금이죠. 너무 다르죠. 네. 푸코는 바로 이 극적인 변화에 주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변화를 보고 야만적인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문명화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아간 일종의 진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푸코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과연 덜 처벌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걸까요? 더 잘 처벌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처벌의 강도는 훨씬 약해졌는데 더 잘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더 잘이라는 건 뭐랄까 더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푸코는 근대적인 처벌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4가지 중요한 전환을 지적하거든요. 4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처벌이 더 이상 대중에게 보여주는 볼거리, 일종의 쇼가 아니게 된다는 점이에요. 군주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던 그런 공개 처형은 사라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용하고 신중한 절차가 되죠. 아, 그렇죠. 이제 사형 집행도 공개적으로 하진 않으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변화군요. 그리고 둘째, 처벌의 대상이 범죄 그 자체에서 범죄자 개인으로 옮겨가요. 범죄에서 범죄자로요? 네. 예전에는 절도를 저질렀으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가 왜 절도를 저질렀을까를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범죄자의 내면을 분석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3번째 전환이에요. 법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보다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이 불확정적인 형의 집행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해도 가석방위원회 같은 곳에서 먼저 내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처벌의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응보나 보복이 아니라 범죄자의 교정과 재활이라고 공표가 돼요. 범죄자를 개선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4가지를 놓고 보니까 확실히 더 인도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처럼 들리기는 하네요. 잔혹한 고문 대신에 교화와 교육을 이야기하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푸코는 이 부드러운 방식의 이면을 봅니다. 과거의 처벌은 신체를 아주 잔혹하게 공격했지만 그 고통을 통한 보복으로 그냥 끝났어요. 네. 반면에 근대의 처벌은 내면의 변화, 다시 말해 영혼의 개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신체의 행동을 더 미세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 푸코는 이걸 영혼은 신체의 감옥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로 요약해요. 영혼이 신체의 감옥이라. 보통은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폭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뭐 정신의학이나 범죄학 같은 지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푸코는 그걸 담론이라고 불러요. 지식과 권력이 서로 결탁해서 인간을 더 정교하게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교한 지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영혼을 통제한다는 말이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푸코는 규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요.
규율은 한마디로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순종적인 신체요? 네. 근데 여기서 순종적인 신체라는 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신체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군사 훈련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과거에는 그냥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뽑아서 자부심이나 공포심으로 싸우게 했다면 근대의 군인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말 그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총 쏘는 법을 가르칠 때도 그냥 이렇게 쏘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총을 잡는 자세, 어깨에 견착하는 법, 조준하는 법, 심지어 숨을 멈추는 타이밍,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압력까지 모든 과정을 아주 세세한 단계로 나눠서 통제하잖아요. 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미세하게 관리해서 가장 효율적인 몸을 만드는 거군요. 스포츠 선수들 훈련 방식이나 공장 노동자들 동작 교육 같은 것도 바로 떠오르네요.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훈련된 신체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푸코는 이런 순종적인 신체를 만드는 기술로 3가지 핵심적인 장치를 제시하는데요. 네. 첫째는 위계적 감시입니다. 위계적 감시요? 네. 누군가를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원리죠. 잠시만요. 위계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CCTV가 많아지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CCTV는 그 감시의 도구일 뿐이고요. 핵심은 그 감시가 위계적이라는 데 있어요. 즉, 관리자는 모두를 보지만 개인은 관리자를 볼 수 없는 그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옛날 교실에서 교단이 학생들 책상보다 높은 곳에 있었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근대의 건축물들은 이런 원리를 아주 잘 반영해요. 학교 교실의 계단식 좌석, 넓은 복도, 병원의 병실, 공장의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습이나 치료,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자가 내부를 쉽게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위계적 감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그 유명한 파놉티콘이군요. 맞습니다. 제러미 벤담이 제안했던 원형 감옥이죠.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위를 죄수들의 독방이 원형으로 쫙 둘러싼 구조예요. 네, 들어봤어요. 각 독방은 감시탑을 향해 있고 역광 때문에 감시탑에서는 모든 독방 내부를 환히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독방의 죄수는 감시탑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죠? 실제 간수가 없어도 간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니까요. 이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감옥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죄수들은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이 보장되는 거죠. 아, 푸코는 이 파놉티콘의 원리가 감옥을 넘어서 근대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해요. 과거에는 공개 처형처럼 권력의 행사는 아주 눈에 잘 보였지만 권력의 대상인 개인들은 익명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중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근대에는 반대가 됩니다. 권력의 작동은 저 감시탑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 대신 개인들이 끊임없이 관찰되고 가시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순종적인 신체를 만드는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정상화하는 규범입니다. 정상화하는 규범이요? 네, 이건 개인의 행위를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대신에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는 등급체계 안에 위치시키는 방식이에요. 정상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는 걸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너무 와닿는데요. 당장 우리가 쓰는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게시물이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내 팔로워 수가 평균 이상인지 이걸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죠. 푸코가 말한 규범이 디지털화돼서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 자기 연령대의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하고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걸 넘어서 별점 순위 목록에 올라야 하죠. 이 정상이라는 규범이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비정상이라는 범주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통제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위계적 감시는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고 정상화하는 규범은 내가 남들과 비교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치 선생님이 제 등 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제 등수를 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게 세 번째 기술인 시험입니다. 아, 시험이요? 시험은 개인을 감시하고 위계적 감시, 또 규범에 따라 판단하는 정상화하는 규범, 그야말로 정상화하는 시선인 거죠. 지식과 권력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진실, 즉 지식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그 규범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이 통제되어 지식과 권력이 하나로 결합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셈이죠. 시험 결과는 서류로 기록돼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 시스템이 그를 통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학교의 성적표, 병원의 환자 기록, 회사의 인사고과 기록처럼요. 결국 개인은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자 동시에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시작된 이 규율 모델이 학교, 공장, 병원 이렇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거군요. 정말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통제 방식이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 예를 들면 성 같은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거기도 감시와 규범이 작동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푸콕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흔히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를 성적으로 매우 억압적인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금욕적이고. 푸코는 이 생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걸 억압가설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하죠. 억압적인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좀 오해인데요. 물론 성에 대한 검열이나 금기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푸코는 그게 근대 권력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근대는 성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진정한 담론의 폭발이 있었던 시대라고 주장해요. 담론의 폭발이요? 네. 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다니 그건 또 무슨 뜻이죠? 푸코는 그 기원을 17세기 카톨릭의 고해성사 실천에서 찾거든요. 신자들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욕망까지 아주 세세하게 성찰하고 고백해야 했어요. 아, 그냥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했죠.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를 즐겼는지, 의지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와, 이걸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내밀한 성적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발견이 아니라 고백의 틀을 통해서 구상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네요. 기독교의 고백 문화가 현대적으로 변형된 게 정신분석학이라는 비판과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신부님 앞에서 하던 고백을 이제 의사나 상담사 앞에서 하게 된 거니까요. 고백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내면의 비밀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특정한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메커니즘은 동일하죠. 이런 지식권력 시스템은 동성애자, 색정증 환자 같은 성적 주체의 유형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창조해냈다고 보는 겁니다. 만들어냈다고요? 네. 푸코는 19세기 프랑스의 한 농촌 청년이었던 쥐에라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요. 그는 마을 소녀들과 그냥 가벼운 포옹들 하곤 했는데 이게 당국에 알려지자 법률적, 의학적 조사를 거쳐서 결국 평생을 병원에 감금당합니다. 아니, 포옹을 했다고요? 네. 범죄자가 아니라 의학과 지식의 순수한 대상으로서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성에 대한 담론 역시 개인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규율 권력의 한 형태였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푸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 권력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제시합니다. 생명 권력이요? 네. 이건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우리,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근대적 권력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삶을 관리하는 임무를 띤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 권력, 개념이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해요. 하나는 인간 신체의 해부 정치학입니다. 이건 방금 이야기한 규율 권력처럼 개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요. 신체를 훈련시키고 능력을 극대화하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거죠. 아까 군대 훈련처럼요? 네. 예를 들어 비만이라는 의학적 개념은 단순히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 규범에서 벗어난 관리 대상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뚱뚱한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만들어내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개선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인구 전체요? 네, 출생률, 사망률, 평균 수명, 질병 유병률 같은 통계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거죠.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이나 인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우생학,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이 군대뿐 아니라 인구 전체의 싸움이 되는 총력전의 개념까지 모두 이 생명 정치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것도 물론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질병 확산을 막고 경제 활동을 유지하려는 인구 관리의 측면이 있었던 거네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생명 관력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즉 개인의 몸과 인구 전체의 생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우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푸코의 관심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 왔는가 이 질문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성의 문제에서는 권력의 규범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네. 이 때문에 푸코는 성해방이라는 구호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껴요. 억압적인 전통 도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해방일까? 아니면 단지 성적으로 개방적인 개인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자신을 맞추는 또 다른 형태의 예속일까?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결국 푸코는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단순히 처벌이나 성의 역사가 아니라 주체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는 근대적 주체가 바로 이런 기독교적인 자기 해석학, 즉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어 고백하게 만드는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 기원을 더 깊이 파고들 필요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의 여정은 중세를 넘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죄의식이나 억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고대 성윤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푸코는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가꾸려 했던 고대인들의 자기 배려와 자기 기술 속에서 지배와 통일성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외부의 규범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논의에서는 그 푸코가 보여준 근대 사회의 모습을 따라가 봤었죠. 감옥이라는 모델이 사회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학교, 병원, 공장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서로를 감시하고 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대한 파놉티콘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몸은 길들여지고 통제되는 유순한 신체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행동만 통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욕망, 바로 이 성의 문제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 빅토리아 시대는 성을 억압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다고.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푸코는 바로 그 지점에서 뭐랄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억압하기만 했을까? 하고요.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근대 사회는 성에 대해 침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성에 대해 더 많이, 더 집요하게 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는 이걸 성의 담론적 폭발이라고 불렀어요. 억압이 아니라 폭발이라니요? 네. 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끄집어내고 고백하고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통념과는 정반대네요. 아니 근데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의 고해성사 전통에 닿아 있습니다. 고해성사요? 네, 물론 예전에도 고해성사는 있었죠. 하지만 과거의 고해성사가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동침했는가처럼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17세기 반종교개혁 이후의 고해성사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어요. 단순히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을 둘러싼 모든 생각과 욕망을 샅샅이 털어놓도록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그게 마치 교회의 고해성사가 현대 정신분석의 원형이라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 연결이 잘 상상이 안 가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고해성사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에서 쾌락을 느꼈는가? 그 쾌락을 즉시 거부했는가? 아니면 잠시 즐겼는가? 심지어 그 욕망이 의지의 완전한 동의 아래 일어났는가? 아니면 그냥 부주의하게 스쳐 지나갔는가? 와 같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욕망의 결까지 전부 언어로 끄집어내도록 만든 거죠. 와, 겉으로 보기에는 아, 나는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푸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건 발견이 아니라 구성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질문과 범주에 맞춰서 계속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라는 관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내면을 파헤치는 기술, 이 자아의 해석학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속사회로 퍼져나가요. 신부가 있던 자리에 의사, 정신과 의사, 교육자들이 들어서는 거죠. 프로이트, 크라프트에빈 같은 성애과학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체계를 만들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인간, 종, 스피시스가 탄생해요. 총이요? 네,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전에는 동성애가 없었다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이전에도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일시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19세기 성애과학은 동성애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특정한 심리 구조와 생물학적 특징, 심지어는 유전적 소인까지 가진 하나의 인간 유형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꼬리표가 된 거죠. 아, 이건 요즘 우리가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빗대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가끔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나는 I, 내향형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게 나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특성이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푸코는 성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본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냐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것. 듣고 보니 감시와 처벌에서 말한 비행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정말 똑같네요. 그런데 어떤 대상을 그렇게 범주화하고 정의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위기 청소년이라는 범주를 만들어야 그들을 도울 정책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푸코가 주목하는 건 그 이면에 있는 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지식이 대상을 규정하는 순간 그 지식은 곧 그 대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되거든요. 푸코는 이 과정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19세기에 에르퀼린 바르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르퀼린 바르뱅. 네, 태어날 때부터 남녀 중간몸, 그러니까 허마프로다이트였는데 여성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의사들의 정밀 검사를 받고는 사실 당신은 남성이다라는 판정을 받고 남성으로 살도록 강요당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30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주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시골 청년은요, 어린 소녀들과 그저 해롭지 않은 포옹을 좀 나눴다는 이유로 평생을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의학적 지식의 순수한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성적 해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해방인지, 아니면 단지 정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범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는 과정은 아닌지 좀 섬뜩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이건 단순히 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푸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논의를 확장하면서 생명 권력, 즉 바이오 파워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생명 권력이요? 네, 말 그대로 삶, 바이오를 관리하는 권력이라는 뜻이죠. 이 생명 권력의 핵심은 더 이상 과거의 왕처럼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게 만들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이에요. 즉,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건강과 수명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살게 만드는 권력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푸코는 이 생명 권력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체를 미시적으로 통제하는 인체 해부 정치학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규율 권력과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 현대사회가 제시하는 비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살이 좀 쪘다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비정상적인 신체라는 의학적 낙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고 피트니스 앱으로 걸음수를 체크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정상 범주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국가나 의사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인구 전체를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인구의 생명 정치학입니다. 이건 개인의 몸이 아니라 인구라는 집단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출생률, 사망률, 평균 수명, 공중 보관 같은 통계 자료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전염병이 돌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이동을 제한하죠. 심지어 인종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끔찍한 우생학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고요. 결국 나의 건강 문제와 국가의 인구 정책이 생명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권력이라는 게 우리 외부에서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생명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푸코는 자신의 연구 전차를 관통하는 뭐랄까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이요? 네. 자신이 지금까지 써온 것이 단순히 광기나 감옥, 성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특정한 주체, 서브젝트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주체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체의 역사. 네. 우리는 외부의 규율에 의해 통제될 뿐만 아니라 그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형성하는 주체가 됩니다. 해방된 현대인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맞춰서 자신의 매력과 능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푸코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 되었다고요. 아,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다. 정말 강렬한 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규율과 규범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진단은 너무 암울하게 들리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푸코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푸코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푸코는 이 암울한 근대의 현재에서 벗어날 대안적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놀랍게도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눈을 돌립니다. 고대 그리스요? 갑자기 너무 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기독교적인 자기 부정의 윤리, 그리고 근대 과학의 규범적 윤리, 이 두 가지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주체의 모델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인들의 윤리를 존재의 미학 또는 삶의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푸코의 후기 저작들인 쾌락의 활용이나 자기 배려로 보면 이전 책들과는 달리 문체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차분해지거든요. 아마도 그 억압적인 근대에서 벗어나서 매력적인 대안을 발견한 지적인 희열이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삶의 기술이라니 흥미롭네요. 고대인들의 윤리가 근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푸코는 문제 설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를 윤리적인 문제로 삼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성적 욕망 그 자체가 악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문제시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자유시민 남성에게 성적 쾌락, 즉 타아프로디시아는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었죠. 아, 그랬군요. 다만 거기에 너무 탐닉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즉
쾌락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거죠.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르군요. 쾌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법을 고민했다니. 그렇죠. 목표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푸코는 두 시대의 윤리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목표는 자기 지배, 엔키로테이아였습니다. 꾸준한 자기 수련, 아스케시스를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듯 정신을 단련해서 균형 잡힌 자유로운 상태, 즉 절제, 소프로스네에 도달하는 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처럼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자기 배려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목표는 자기 지배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내 안의 욕망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신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었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결국 푸코는 고대 세계에서 외부의 법이나 내면의 죄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조각해 나가는 주체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군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고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나를 만드는 방식 외에 전혀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말년에 자신의 작업 전체를 진리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만들어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는 특히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파레시아, 즉 파레시아,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권력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거나 견유학파 철학자들처럼 사회적 통념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태도 말이죠.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가 발견한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네요. 한쪽에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완성해 나가는 고대적인 미학적 실천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말하고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푸코는 우리에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